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국어 만점에 꼭 필요한 국어 독해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한번 1교시, 2교시, 3교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일차 또 역시 1교시, 2교시, 이제 3교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따라 제대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여러분이 보다 국어 실력을 잘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문제만 풀어서는 아무래도 공부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요, 결국은 우리 시간 들이잖아요. 그 시간 들여서 그 공부한 거에 대한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해서요, 나의 공부의 그런 효율성을 최대로 함께 높여보자고요. 자, 우리 9시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졸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졸린 것도 이제 좀 참고 함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밥은 먹었죠? 밥 거르지 말고요. 자, 우리 함께 좀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뭐 선생님한테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런 댓글 보고 힘내서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거를 잠깐 환기를 좀 해보면요. 어제 16일 날 월요일 날 1교시에 꼭 필요한 사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꼭 필요한 사고 방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사고 방법대로 잘 사고해야 된다는 걸 좀 정형화해서 유형화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사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별민 학생,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별원 학생, 선생님 목소리 팽수라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좋은데, 여기 이 사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좀 익히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해야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2교시에는 철학예술 독파 방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술은 아무래도 좀 나오면 다른 그런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워요. 근데 철학 같은 거는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철학을 읽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철학에는 낯선 이런 개념 설명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견해 주장에 관한 정보가 이제 많이 나온다. 근데 이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특히 강조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4가지 사고 방법 중에 대응시키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어려운 말과 쉬운 말을 연결해서 요 짝을 짚어서 이 쉬운 말, 좀 상대적으로 쉬운 말로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 사고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익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3교시에는 또 뭘 했냐면 경제 독파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 경제라는 것도 이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경제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건 이 경제에도 역시 낯선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제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이 원리에 관한 정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사고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결국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어는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고 함께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과학이에요. 어제 댓글 보니까 뭐 이것이 과학인가 국어인가 네. 선생님도요. 뭐 어제 얘기했지만 뭐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수업하다 보면 내가 과학 선생님인가 국어 선생님인가 헷갈린단 말이죠. 선생님도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재종의 첫사랑 뭐 이런 시 가지고 여러분이랑 그런 사랑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문학 그 글들도 사실은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또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엇인가,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방법을 잘 배워가기 바랍니다. 네, 과학 어렵죠. 과학 어렵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과학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잘 익혀보자고요. 우리 과학 세트의 특징부터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어제 경제 공부한 거 기억날 텐데 경제랑 이 과학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에서도 개념이 중요했는데 과학에서도 개념이 중요하고 원리 방법 경제에서 중요했는데 과학에서도 원리 방법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도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로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과학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나한테 이 어려운 것들이 뭔가 유사한 점이 있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이제 잘 해결하게 되는 건데 다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 과학은요 변화 양상이나 이제 과정이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이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과학 중에 뭘 생각을 하면 좋냐면 생명과학 지문에 이런 변화 양상이나 이런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명과학 지문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단계 간의 차이점을 잘 짚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두 번째 세트가 있어요. 두 번째 세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트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요거 잡아내야 돼요. 요걸 못 잡아낸 학생들은 그거 수능 지문인데 그 수능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잡아낸 학생은 그 많이 틀린 문제 두 번째 지문이 평가원 모의평가 지문이에요. 그 많이 틀린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이 과정의 단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과학사와 관련하여 이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두 번째 지문에 보면 이런 이론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함께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의 특징, 기능, 역할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요 특히 생명과학 지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이런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능 역할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주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 읽을 때 이 정보를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주목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주목한 게 어디 나오냐면 선택지에 나와요. 알겠죠? 네, 그리고요. 여기 구성도, 구조도, 표, 그래프가 또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거 우리 이 라이브 특강에서 이 지점을 특히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특강 수업 들은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이 구성도, 구조도, 표, 그래프 이런 시각 자료가 나온 문제를 정말 남다르게 그 누구보다도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함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배운 걸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복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 복습하면서 방법들을 한번 사고를 해보고 읽고 그쵸 문제의 답도 골라보고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이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 시험 잘 봅니다. 알겠죠?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문의 대표 패턴은 앞에서 이제 강조한 것처럼 이런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그 핵심 정보로 지시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 원리 방법은 특히 이제 뭐 물리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이제 그런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점 유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독파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당연히 개념 원리 방법이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로 제시되어 있으면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 형성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단계 간의 차이점 주목해야죠. 이거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잘 짚어야 되죠. 이것도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특징, 기능, 역할하면 이 특징이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 당연히 나타내는 거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무슨 탐구 과목의 어떤 지식을 외우듯이 달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이게 자꾸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 뭐 비문학 지문을 한 뭐 2개, 3개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비문학 지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이제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독파법을 이제 볼 건데 예측하기 할 때 구성도, 구조도의 구성 요소, 표, 그래프 등의 이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예측하기 할 때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를 주목하는 거를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알겠죠? 오늘도 이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독해할 때 예측하기 할 때 본 요것들의 이제 이 구성 요소, 요런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제 경제하면서 이 그래프와 관련해서도 이걸 연습을 했었는데 이것도 꼭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각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구조도가 있으면 그 구조도의 구성 요소 지문 읽기 전에 미리 짚어놓고 그런 다음에 독해하는 과정에서 살짝 좀 왔다 갔다 하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러면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 그림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 그림으로 출제된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공부한 것들 지금 이 시간에 뭐 당장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함께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해서 익히면 됩니다. 익히면 돼요. 익힐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예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도 우리 이제 상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 안내를 좀 할게요. 오늘 수업하는 중간에 퀴즈가 나가겠죠. 그 퀴즈 마친 2명의 학생에게 선물을 줄 건데 가장 먼저 마친 학생, 그 다음으로 마친 학생에게 줄 겁니다. 그러면 잘 집중하고 있다가 빨리 답을 올려야 되겠죠. 네. 어떤 선물이냐면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2020 공부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내용이 참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면 정말 공부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또 하나는 텀블러.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도 막 먹게 되고 그러는데 요 좋은 텀블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펭수의 5종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요. 이 예쁜 요 쇼핑백에 여러분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귀엽지 않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집중하고 그 다음에 퀴즈에 빨리빨리 잘 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스터디 플래너. 선물에 반응이 좋네요. 네. 네. 그쵸.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중 잘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여기 그림 보이죠? 이 과학을 이제 시험 때 문제를 풀게 되면 뭐 지문 아니든 아니면 문제 보기든
이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이 탁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에 이런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이랑 이런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그냥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 그렇죠? 내가 이 지문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 주목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문제를 맞춰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써야 돼.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생각했죠? 네, 그리고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지문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개념이랑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본 정보고 여기에 이제 뭐 혹 과정에 관한 정보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혹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가 덧붙여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 이걸 보면 회전운동에 관한 얘기네요. 근래 이 회전운동에 관한 뭐 비문학 지문 또 여러 개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회전운동이에요. 그냥 선운동이 아니에요. 이 선운동이 아니라 회전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회전하는 운동. 차이가 있는 건데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을 유지합니다. 선운동에서도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죠, 관성. 관성이 있는 건데 이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작용하지 않으면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이제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m이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속도 V로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작은 알갱이의 각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 각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사칙연산을 가지고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걸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독해할 때 어떤 정보를 이제 특히 잘 눈여겨서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집중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도 이 부분 읽고요. 여기 특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돌림인과 관련해서요. 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돌림인과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어야 됩니까? 자, 여기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탁 남아야 되는 거. 그거 뭘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요.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일단 돌림임의 개념 나와 있어요. 과학지문 읽을 때 개념의 핵심 정보가 되죠. 그러면 개념을 나타내는 말.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 근데 여기에서 어제 1교시에 공부한 거를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마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하고 마찰하고 이런 공기 저항을 예로 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 개념 설명한 것과 그다음에 그 개념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걸 꼭 여러분이 대응시켜 읽어야 됩니다.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에서 꼭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정보는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된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럼 여기 요 돌림의 이제 개념 이해했죠? 마찰이라든가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하는데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팽이를 가지고 이제 물체의 각 운동량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지문은 이게 길지 않은 지문인데 정보의 양이 꽤 많은 그런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개념이 많은데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짚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질량 요소에 이제 개념 나와 있는데 이걸 주목했어야 되죠. 우리가 팽이가 있으면 그 팽이는 아주 작은 균일한 어떤 아주 크기 형태 동일한 그런 작은 균일한 그런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리고 요 질량 요소 각각의 운동량의 이제 총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질량 요소 각각의 각 운동량의 총합. 이 각각의 각 운동량 총합이 바로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 간성으로 나타낸다고 되는데 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의 각 운동량은 아까 지문 시작할 부분에서 MVR로도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 각 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 이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이거 어때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 간성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거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이 이 사칙 연산과 관련된 정보만 잘 주목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자꾸 적용하는 능력만 길러도 어려운 문제 꽤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유념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걸 옆에다 한번 적어 보면 각 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이다. 요걸 머릿속에 담은 채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래야 문제도 잘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각속도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각속도의 개념.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렇게 회전하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회전하는 거랑 자, 이만큼 회전하는 거. 똑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회전하는 것보다 이만큼 회전하는 게 각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겠죠. 자,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또 뭐의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회전 관성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이 회전 관성의 이제 개념은 뭐냐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을 어떤 일정한 속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각속도로 이제 그걸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요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면 회전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속도로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회전 관성이 크면 그 속도를 더 유지를 잘하겠죠.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이 회전 관성은 또 어떤 용어로도 표현하냐면 혹시 알아요? 혹시 아는 학생들 있으려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전 관성을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거 뭘까요? 자, 여러분 아는 사람들 답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자 잠깐 기다릴게요. 근데 자 이게 네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라는 용어로도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이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니까 당연히 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어제도 이거 많이 강조했어.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나오면 국어지문에서 그거는 반드시 출제자들이 출제 요소로 사용을 한다. 알겠죠? 네. 관성 모멘트 아는 학생들이 있네요. 네.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 이 개념을 좀 여러분이 알고 갑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 강의하는 거랑 여러분이 댓글 올리는 거랑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답을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 관성 모멘트랑 회전 관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아마 배경 지식으로 이후에 그 과학 지문의 내용 이해하고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거, 이것도 당연히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것도 같이 좀 옆에다 적어 놓고 가면 이 회전 관성이 그러면 회전 속도 변화 어려움. 자, 요것도 이제 키가 되니까 이렇게 주목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여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요 노란색 한번 주목해 줘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주목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주목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내용 당연히 인과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결국은 질량 요소들, 그 작은 알갱이들이 회전축에서, 자, 이렇게 둥근 원반이 회전하고 있다고 치면 이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알갱이들이 위치할수록 결국은 회전 관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요 가까이에 위치하면 그만큼 회전 관성이 멀리 있는 것보다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전 관성과 관련해서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지는 이런 거리가 멀수록 이런 회전 관성이 커진다. 이것도 당연히 이 지문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는 원리 더하기 사례 패턴이에요.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 반드시 출제 요소되고, 원리 더하기 사례 패턴도 반드시 출제 요소돼요. 팽이 사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 있어요. 요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널쩍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있어. 그러면 널쩍하고 키가 작은 팽이는 질량 요소들이 넓으니까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위치하겠죠.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널쩍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었대요. 큰 거잖아요. 이렇게 사례까지 줬다는 얘기는 이 원리 가지고 출제자가 내가 문제 낼 거야, 이거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선언.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과학 지문에서 이거는 출제 포인트다 알고 이런 부분을 문제 풀 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요,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본 적 있을까요? 쌤이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는 없겠죠.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쌤이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등치가 커요. 그래서 이게 공중의 회전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여기 잘 또 연습하면 하겠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이 공중 회전을 할 때랑 공중 회전을 마치고 착지할 때랑 이게 동작이 다른 게 있습니다. 동작 어떤 차이가 있죠? 회전을 할 때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회전하는 거 이제 봤을 텐데, 손을요 이렇게 모으든가 아니면 손을 위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모으든가, 쫙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으든가, 그렇죠?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피는 거는 착지할 때 이렇게 딱 피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방금 전에 공부한 걸로 얘기를 하면, 자, 요게 퀴즈는 아니에요. 자, 이 모으는 이유는 질량 요소들을 회전축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중 회전을 할 때, 즉 회전 운동을 시작을 하면, 여기 이제 지문에 이런 운동이 또 있어요. 회전 운동을 시작을 하면 각 운동량이 보존되거든요.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각 운동량은 여기 나와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 그러면 각 운동량이 이렇게 보존되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모으면 질량 요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건 회전 관성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각 운동량이 똑같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니까 요 값이 똑같으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각속도가 커져야 되죠? 그러면 각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도는 게 아니라 더 잘 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 회전할 때는 이렇게 모으는 거지. 그러다가 팔을 딱 착 펴요.
그러면 이건 질량 요소를 나의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러면 회전 관성이 어떻게 돼요? 회전 관성이 결국은 커지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 각속도도 줄면서 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이 짚어놓은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건데, 요거를 판단을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판단을 좀 빨리 해보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 자, 회전 관성이라는 건 뭐였죠? 아까 개념? 결국은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어. 그러면 크다란 얘기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 틀렸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윤별련 학생이 쌤은 천재야 뭐 이러는데 저 천재 아니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과학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과학 지문을 너무 읽다 보니까 이제 이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좀 잘 알게 된 거죠. 뭐 이런 데서 고백해도 되나?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때 그 과학 한 과목이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내신이 그렇게 매기진 않는데 선생님은 수미양가였거든요. 수미양가 중에 과학 한 과목이 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좀 잘 봤는데, 자 어쨌든 쌤 예전엔 과학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 좀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자꾸 접하면 선생님보다 더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돌림힘의 작용 없이 멈출 수 있나요? 이 돌림힘이 없으면 회전하는 팽이는 회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금방 했죠? 그래서 이거 다 XX예요. 그 다음에 3번 어때요? 3번 동그라미 X예요. 답을 해보세요. 진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고 되는데, 아까 어떤 패턴으로 지금 읽었어야 되냐면 이 마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념 더하기 사례, 요 계사 패턴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림힘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을 짚으면서 돌림힘의 사례로 마찰을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찰은 돌림힘이야. 그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그러면 회전 관성은 질량처럼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고유의 성질. 그러면 이게 여기에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찰은 회전 관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걸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부터 이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과 관련해서 그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꼭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오늘 이 시간에 꼭 여러분 바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세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세공이 더 크다라고 되는데, 여기 두 개의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해요. 그래서 속이 빈 것이 있고 속이 찬 것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결국은 이 차이는 요 회전축이 있을 때 질량 요소가 하나는 속이 비었다는 얘기는 이 주변 끝에 여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이 회전축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회전축 가까이에 질량 요소들이 있는 것과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회전 관성이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빈 세공의 회전 관성, 즉 세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크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면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이제 각속도가 작다라고 되는데, 네, 이것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 회전하는 시계바늘 위에 두 점, 회전축은 여기 가운데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 이 각이랑 여기에 각이 달라요? 각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빨리 이 사례를 딱 떠올린 다음에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속도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각이 같으니까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각은 같구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각이 같으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각 속도는 같은 거지. 왜 작다 그래? 이거 적절하지 않네. 이렇게 딱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그다음에 자, 우리 이 독보 포인트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결국 회전관성, 각속도 등의 개념, 이런 회전 운동에 관한 이런 사례에 잘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추론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요거 지금 함께 연습한 건데 복습할 때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둘이 같아요. 이렇게 답도 올라오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을 또 이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회전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 시작. 그렇죠? 계속 회전 운동 중이에요. 쭉. 지문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아까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회전 운동이 시작이 되면요. 이 회전 운동 중에는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각 운동량이 안 바뀌어요. 자, 이런 상태고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이라고 되는데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그러면 각 운동량은 같은 거예요.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판단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원리를 사례에 갖다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사고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이 합은 더 작겠군이라고 되는데 몸을 이루고 있는 균일한 알갱이들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다이빙 하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질량 요소들이 줄어요? 몸이 홀쭉해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에 있는 질량 요소들이 빠져나가?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질량 요소들의 합은 그대로지. 그죠? 그 다음에 A의 5단계 중 B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이라고 됐는데 여기 지금 여기 회전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 이렇게 회전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여기 질량 요소들이 가까이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리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회전관성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전관성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각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작아지니까 커져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 수 있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가장 작은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C에서 2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관성이 작아지겠군. 이거 어때요? 요거. C에서 2로 진행함에 따라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회전관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B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하다 보면 다이빙 선수는 1.5km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때요? 적절해요? 적절하잖아요. O예요, X예요? 자, 여기 각속도가 커진 상태예요. 각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반 돌면서 입수하고 있네요. 1.5km보다 더 많이 돌겠죠. 그러면 막 돌다가 물속으로 퐁 들어가는 거지.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공부를 한 건 결국은 개념 원리를 또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한 거고요. 그런 원리에 있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 추론하는 겁니다. 앞으로 같이 계속 연습해주면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있네요. 네, 이 답 표시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지문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글 읽는 그 습관부터 좀 잡아야 돼요. 내가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건 글 읽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점을 생각을 하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인데 글을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만 좀 볼게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랑 바닷물을 대비시켜가지고 자동차는 한 대의 객체인데 바닷물은 객체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품들이 다 유기적으로 잘 묶여서 작용을 하죠. 근데 바닷물을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요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나의 개체는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이러고 어떤 질문을 제시하고 있냐면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이게 뭘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글 읽는 것과 관련된 이제 팁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팁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글의 시작 부분에 어떤 물음 던져져 있으면 그건 글의 중심화제와 관련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주목했어야 돼. 그리고 이와 함께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그럼 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답 짚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해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라는 거를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좀 담았어요? 좀 담아봐요. 눈도장 좀 찍어봐봐요. 눈도장 찍었죠? 자, 이렇게 눈도장 찍은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걸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론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독파법에서 봤지.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이론이 공생발생설, 뭐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데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생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공생의 개념은 연계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EBS 연계교재에 있던 거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연계된 내용이고 요걸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또 잘 풀었는데 그러면 자 공생발생설에서는 진핵세포랑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를 결국 뭘로 보는 거냐면 공생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진핵세포랑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 그러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공생발생설에서 예전에 이 둘의 관계는 공생관계였지만 자, 지금 이제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이 둘은 공생관계가 아니다. 공생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변화된 내용을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아니냐? 그럼 공생관계가 아니란 얘기는 이것들이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핵세포랑 미토콘드리아는 다 부분들이야.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떤 관계길래? 앞에서 본 거. 부분들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그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1분 단에서 본 거 기억해요? 눈도장 찍은 거?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하나의 개체예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다면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강하니까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글의 흐름 짚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읽었으면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 안에 하나의 소기관으로 전체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그 다음에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재 짧아졌다. 이런 것들을 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진핵세포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로 제시한 것까지 같이 읽을 때 봤어야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보다 잘 풀 수 있는데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또 강조할 건 뭐냐면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에 관한 얘기 역시 연계교재에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그 연계교재 공부했으면 이 보고랑 이 미생물 관계 공생관계야. 이거 금방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판단돼요.
여기 보고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고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공생관계니까 서로 다른 개체야. 그렇죠? 각각 독립된 개체야.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개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되니까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맞아요.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3번도 보고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이라고 됐는데, 아까 세포 소기관이 되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부분이 되었다는 증거와 관련해서 함께 증식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은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개체야. 그러니까 이 3번 설명도 적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계에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요, 이렇게 빨리빨리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래 기다렸죠. 여기 좀 한번 먼저 봐요. 그리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건데, 여기 이 아메바랑 박테리아 이 관계 보면요, 여기 병원성 박테리아 감염돼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 생존했는데, 생존한 아메바의 이 박테리아가 스스로 복제해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 즉 박테리아가 죽었더니 아메바도 죽었어. 이런 관계인데, 자, 여기 이 아메바랑 박테리아는요, 공생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 판단해보고. 자, 퀴즈 나갈게요. 퀴즈를 보면 아메바와 박테리아는요,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관계예요? 공생관계란 얘기예요. 이걸 공생관계로 보는 이유는 뭐죠? 공생관계를 보는 이유는 그걸 좀 빨리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생관계를 보는 이유. 우리 지문에 보면요, 지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자,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공생관계였다고 보는 거예요. 딱 그 내용이 여기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진핵세포랑 미토콘드리아는 공생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기관을 이루는 각 부분들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됐다는 그 증거로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해요.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증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점을 주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랑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진핵세포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증식이 되는데 여기는 박테리아 스스로 증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은 공생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이 관계의 차이점을 또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정리된 거. 그리고 어제 강조했던 또 견주기를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견주기의 사고를 잘했으면 이런 차이점을 잘 짚었을 것이고요. 이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선택지들에 대한 판단을 잘했을 거예요.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이라고 됐는데, 세포소기관으로 변했다라는 건 이건 어떤 말이랑 대응하는 거죠? 지문에 있는 이거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체성을 상실했다예요. 근데 아메바의 여기 이 아메바랑 박테리아는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DNA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건 개체성을 잃으면 짧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답으로 막 엄청 많이 골랐는데, 이게 여기가 질문하는 포인트인데, 박테리아랑 아메바는 보고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처럼 공생관계예요. 왜냐? 이 둘은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어떤 독해 습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꼭 익혀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런 점에 유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과학의 실력자가 될 겁니다. 네, 여기 포인트 보면 공생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됩니다. 공생은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면서. 그 다음에 공생설에서 제시한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관계 변화에 대한 단계적인 변화. 이 단계적인 차이점을 꼭 주목을 하라고 해요. 생명과학 지문에서 특히. 그 다음에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증식시킨다라는 기능. 생명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기능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고생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퀴즈를 마친 학생이요. C별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별인 학생입니다. C별 학생과 김별인 학생은요. 여기 나온 이 이메일로요. 방금 안내된 것처럼 메일 보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2교시도 함께 할 거죠? 2교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